자, 국제 뉴스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뭐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제3자 단체를 통해서 이제 배상은 아니고 이제 보상하는 절차 뭐 이런 얘기가 거의 구체화되고 이제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4년 만에 풀릴 것인가, 뭐 합의 사항이 막바지까지 이제 조율 중인데 잘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일본 측 언론도 그렇고 우리 한국 측 언론도 그렇고 지금 이거 계속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주에 탑뉴스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정말 벌써 4년 됐네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게 통상 문제로 생긴 게 아니었고 또 뭐 안보 문제로 생긴 것도 아니었고 이래서 사실 그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가 그 핵심 감정들이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데 합의 사항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의 그 행안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제3의 그런 어떤 그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재원을 조성해서 어떤 배상금 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물론 발표를 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우리 한국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성의를 보인다면은 일본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과거에 무라야마 담하에 준하는 어떤 그런 사과를 하겠다. 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무라야마 다마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통절한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의 담화였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계속 개성 표명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 그 자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국이 WTO 세계 무역 기구에다가 제소한 것을 취하를 먼저 하면은 그 동시에 일본이 그 규제를 4년 만에 해제하겠다. 이렇게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먼저 WTO 제소를 취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정상회담 보고 문제, 한동안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보고 문제는 이 해결안을 발표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3월 중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다시 히로시마에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회담을 하는 것으로, 그때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함께 노력하자라고 해서 일본의 경단련이 한국인 유학생 장학금 같은 그런 민간 기금을 조성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뭐 발표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은 장점도 있고 뭐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우리 모든 외교 정책은 국내의 여론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해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 측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발표를 보고 나서 이것이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일본 측이 과연 한국 정부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의를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기업들, 그러니까 이 이제 피고 기업들 사과를 제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 피고 기업들이 직접 한 푼도 안 낸다는 게, 그 또한 이제 피해자 단체, 특히나 지금까지 소송을 이끌어온 얼마나 지난한 소송이었습니까? 사과받고 배상받는 게 그게 목표였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요원해져서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가지고 과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한일 관계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그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얻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교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엔이 20년에 걸려가지고 역사적 합의에 도출을 했다 하는데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요? 아유, 이거는 진짜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일본하고 한일 관계 때문에 네네. 이게 2번으로 다뤄졌는데 국제 관계를 굉장히 큰 전공하는 거예요. 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얼마나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이고 그 공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인이 있는 바다는 사실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 자기 그 갖고 해안에 200캐리 즉 370km를 벗어나면 그때는 자기 해역이 아니거든요. 네네. 국가 관할권이 없어져서 전 지구의 바다의 한 65% 정도가 공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해를 지금까지 그래도 누군가가 보호했겠지. 뭐 유엔이 체계적으로 공해를 보호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네네. 1982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82년도에 체결됐다면 그때는 바다를 보호하자거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거나 뭐 이런 개념이 상당히 좀 약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 그 후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 공해 바다를 보호하자고 유엔이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유엔 해양 대사인 레나리 싱가포르 사람이죠. 뉴욕 본부에서 국제 해양 조약이 체결됐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 레나리 그 대사가 상당히 흥분된 표정으로 영어로 reached the shore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해안가에 배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골자는 국제 해양 조약이 이제 체결되는데 2030년까지 체결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전 세계 공해, 전 지구의 공해의 30%를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네네.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바다에서는 인간 활동도 제한되고 생태계도 보호하고 그게 골자고 이제 어획량, 항로, 그래도 바다의 광물을 채굴 하는 그런 활동들은 철저하게 앞으로 유엔에서 통제가 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세워서 유엔이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예. 일단 뭐 앞으로 더 잘 돼야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체결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20년씩이나 걸렸냐? 이게 유엔의 회원국들이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선진국들의 입장하고 유엔은 늘 그렇지만 이 빈국들의 입장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바다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기도 잡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선진국들은 계속 통제하자 그러고 그러면 이 빈국들은 그러면 거기에 그 통제에 따르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입을 할 수 있느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빈국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배려가 상당히 없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EU가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이 나서갖고 그렇다면은 4천만 유로 즉 한 550억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 빈국을 돕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예. 이거 굉장히 큰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그 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들은 굉장히 강대국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웬만하면은 우리 연근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관할이다 하는데 보통 공해상 나가면은 뭐 우리가 군함한테 띄우는 것도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합의가 도출이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의문사한 그 벨라루스 외무장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외무장관. 이분 러시아와 합병이 두려워가지고 사망전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좀 미궁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갑자기 그 벨라루스 외무부 장관 블라디미르 마케이 외무부 장관이 활동을 열심히 하던 외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갑자기 그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심장마비라고 발표를 했는데 평소에 뭐 지병도 없었고 어디 병원 다닌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갑자기 급사한 다음에 이 러시아에서 독살한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루머가 많이 독살설이 확산 중이었거든요. 근데 뭐 별다른 증거도 없고 그랬는데 핀란드 외무부 장관이 내가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서 얘기하는데 그 급서하기 직전에 내가 그 마케이 벨라루스 외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걱정하더라.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같은 그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들을 계속 합병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 벨라루스가 5번째 합병 지역이 될까 싶어서 나는 계속 걱정하고 있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털어놓더랍니다. 그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러시아에 의한 독살설이 훨씬 더 이게 신빙성을 더하는 지금 발언인 것이죠. 핀란드 외무장관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은 러시아는 그렇다면 독사를 했다면은 벨라루스는 유일하게 러시아 편을 드는 친러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외무부 장관을 독사를 했다면은 그 외무부 장관이 뭔가 친서방적인 정책을 계속 펼쳤거나 아니면은 벨라루스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는데 방해가 됐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독사를 했다면은 뭔가 망설이고 있는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뭔가 이게 그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벨라루스 외무부 장관은 합병을 반대하는 벨라루스 내에서 벨라루스 정부 내에 있는 요인들 중에서 네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합병하는데 반대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독살설이 훨씬 더 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예. 이번 핀란드 외무부 장관이 또 그런 죽기 직전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신빙성이 생기고 러시아로서는 이 달갑지 않은 어떤 그런 소식입니다. 예. 네. 다음은 호주 이야기인데 호주 경찰이 무슨 영화 같은 작전을 펼쳐가지고 초대형 마약 밀수출 선박을 납포했다고요? 호주가 최근에 그 마약 정책에 대해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엄벌하는 그런 네네. 원래부터 엄벌했지만은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호주에서 이게 국민들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네네. 이 마약에 좀 의존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약을 더욱더 엄벌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마약이 주로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은 남미의 에콰도르 해안에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조직이 남미에서 생산되는 마약을 선박을 이용해서 호주로 보내는 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갖고 미국의 마약 단속국하고 합동 장치를 펼쳐가지고 그 배를 납포를 했는데 그 배 잡고 보니까 거기에 코카인 2.4톤이 실려 있더라는 거죠. 야. 2.4톤이면은 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아이고.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호주의 마약 단속으로선 최대 규모 작전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왜 뉴스에 좀 최근에 더 나오고 있냐면은 선박을 납포해 보니까 예. 이 정보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마약 다 어디로 팔려고 했냐? 호주로 가려고 했다. 그럼 누가 호주 내에서 이렇게 이 공급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다가 이 코카인 꾸러미를 던져 놓으면은 실제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용하게 그 코카인 꾸러미를 싣고 가기로 했다. 네. 그런 정보를 입수하니까 똑같은 크기의 이 가짜 코카인 예.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바다에 던져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배가 와서 또 그걸 실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위치 추적기 달아가지고 그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큰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죠? 가지 같은 이렇게 점조직들도 막 다 잡았다는 소탕했다는 얘기네요.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저 진짜 영화에서나 그러네. 보던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1조 원의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 치고 뭔가 허술한 느낌이. 뭔 소리세요?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공고하는데 혈액형 A형만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공고를 해서 논란이라고요? 아니 허베이성의 한 기업체가 신입사원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네. 신입사원 사원 뽑습니다. 총 6개 직군에 뽑습니다. 그런데 6개 직군 다른 그 직들은 괜찮은데 일반직이에요. 근데 네네. 회계관리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관리직은 급여 5천 위안 약 한 94만 원을 보장한다. 회계 관련 전공자 우대한다. 전문대상 학력 우대한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회계관리직은 반드시 A형 혈액형만 지원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회사에서는 아니 그동안에 우리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회계관리직은 A형이 상당히 잘한다. 라는 그런 걸 바탕으로 공개했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비판을 받으니까 슬그머니 그걸 지우고 네네.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민간 기업이 채용 기준할 때 관리를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예, 규정이 예. 없으니까 이런 황당한 채용 사원 그 공고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뭐 한번 찾아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예. 이 신빙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A형은 경영 사무에 적합하고 B형은 생산직에 적합하고 O형은 예. 영업직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혈액형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야,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신입사원 공고에다가 낸다고요? 요즘 뭐 MBTI 뭐 I냐, U냐, 뭐 F냐, 뭐 J냐, 뭐 이런 얘기나 뭐가 달라요, 이게. 요즘은 또 앞으로는 그런 세상도 올 것 같긴 해요. 뭐 MBTI 어떤 거냐. 그래서 뭐 이건 안 된다. 뭐 우리 회사에는 다 이 사람들이다. 뭐 이래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참. 이게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참나. 본인들은 통계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건 거네요. 그죠? 설마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뭐 다른 곳은 없겠죠. 그죠? 예. 아유, 저 황기식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아, 이 국제 뉴스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근데 이 국제 뉴스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푸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갈등하는 뉴스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진짜 하몽차사네요. 언제쯤 막을 내릴지 진짜 모르겠어요.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일교차